단순히 평범하고 조용한 밤으로 끝날 줄 알았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2명의 경찰관이 어두운 공영주차장에 홀로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그녀가 무언가 수상하다고 멋대로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증거도 합당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섣부른 편견과 오만함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무례하고 공격적이었으며 여성에게 상황을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앞에서도 그들은 당당하게 여성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두 경찰관에게 이것은 그저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는 흔한 체포의 순간에 불과했지만 사실 그들은 경찰 인생을 통틀어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갑을 채운 여성은 결코 평범한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경찰 수사의 총책임자 국가수사본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모든 것은 뒤집어졌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동남아계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온갖 편견을 딛고 자수성가한 46세의 여성 오지은 본부장은 길고 고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편안한 청바지에 낡은 후드티 그리고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을 순찰 중이던 2명의 경찰관에게는 그 털털한 옷차림과 이국적인 외모만으로도 범죄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윤이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잠금을 해제하려던 순간 강렬한 손전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향해 매섭게 꽂혔습니다. 어이, 아주머니. 경찰관 중 한 명이 허리춤에 테이저건에 손을 얹은 채 위압적으로 다가오며 불렀습니다. 지윤은 갑작스럽고 무례한 접근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두 경찰관, 박성민 경장과 김도진 순경은 서로를 쳐다보며 비웃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지윤이 입을 떼기도 전에 이미 그녀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성민이 퉁명스럽고 건조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지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경찰관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신분증 주시죠. 지윤은 차분하게 지갑에서 운전면허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몇 초간 면허증을 살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차, 본인 소유 맞습니까? 이미 선을 넘은 질문이었습니다. 지윤은 불쾌함을 꾹 누르며 차량 등록증까지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초에 서류를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를 그곳에 묶어두고 괴롭힐 구실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직업이 뭡니까? 어디서 일하죠? 도진이 팔짱을 낀 채 취조하듯 물었습니다. 지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국가 공공기관에서 일합니다. 두 경찰관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명백히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성민이 3단봉이 있는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가며 명령했습니다. 뒤로 돌아서 머리 위에 손 올려요. 지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빨리 하라니까.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지윤은 두 경찰관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체포할 어떠한 법적 근거나 혐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뼛속 깊이 박힌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확한 혐의가 뭡니까? 지윤이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진이 거칠게 수갑을 꺼내들었고 지윤이 항변할 틈도 없이 그녀의 팔을 낚아채어 주차장 한가운데서 수갑을 채워버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담함 때문이었습니다. 순찰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어지면서도 지윤은 묵묵히 경찰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동네의 흔한 잡범 하나를 잡았다고
착각하며 의기양양해 있었지만 현실은 자신들의 경찰 커리어의 종지부를 찍을 사상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찰차 안에서 지우는 손목을 옥죄는 수갑의 서늘한 감촉을 느꼈습니다. 차가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흔들렸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불편하게 만든 것은 앞좌석에서 들려오는 두 경찰관의 대화였습니다. 그들은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저 여자 태도 봤어? 성민이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감히 우리한테 따박따박 대들려고 하잖아. 꼭 저런 부류들이 저래요. 도진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지. 평생 저러고 살 텐데 말이야.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런 부류들.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한국 사회에서 성장하며 그리고 경찰 조직의 밑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올라오며 그 차별적인 말을 수백 번도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지독한 편견을 온몸으로 겪고 있었습니다. 순찰차는 화려한 강남의 밤거리를 지나 강남경찰서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마자 도진은 일말의 배려도 없이 지윤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빨리빨리 걸어. 지윤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이끌림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당장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이 부조리한 상황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똑똑히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경찰서 안으로 들어서자 몇몇 당직 경찰관들이 고개를 들어 그 광경을 쳐다보았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다문화 여성이 두 명의 젊은 경찰관에게 끌려오고 있는 모습. 그러나 그 누구도 상황을 의심하거나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두 경찰관은 지윤을 곧장 좁고 서늘한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하얀 벽과 낡은 철제 책상만이 덩그러니 노인방이었습니다. 거기에 앉아 성민이 지윤의 손목에서 수갑을 풀어주며 명령했습니다. 지윤은 금속에 깊게 눌려 붉게 자국이 남은 손목을 잠시 마사지했습니다. 자, 이제 똑바로 말해봐. 도진이 의자를 끌어당겨 그녀의 맞은편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 주차장에서 진짜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지윤은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고요. 집에 가. 야심한 시각에 남의 차들이 빽빽한 지하 주차장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으면서 그 말을 믿으라고. 지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짧고 건조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슬렁거린 게 아니라 내 차를 타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두 경찰관은 마치 자신들이 교활한 범죄자를 상대하고 있다는 듯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지윤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자백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전과 기록 있어? 성민이 물었습니다. 지윤은 팔짱을 끼며 되물었습니다. 지금 저를 공식적으로 기소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질문은 우리가 해. 성민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조사실 안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윤은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이며 지극히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죠. 당신들 시스템에 내 신분증 조회는 단 한 번이라도 해보았습니까? 두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지윤은 그저 만만하게 짓밟아도 되는 신혼미상의 아줌마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통쾌한 반전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마침내 컴퓨터를 켜고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그녀의 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파실의 시계 초침이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지윤은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짜증난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가서 저 여자 신원 조회하고 올게. 그가 방을 나가고 조사실에는 도진과 지윤 둘만이 남았습니다. 도진은 책상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오만한 눈빛으로 지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냥 얌전히 사실대로 말하고
끝내지, 그래요? 지윤이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당신이 듣고 싶은 그 사실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지금 신원 조회가 깨끗하게 나온다 해도 그게 끝이 아니야. 전과가 없어도 뒤로 구린 짓 하는 인간들을 내가 한두 번 본 줄 알아? 지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남자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오직 편견만으로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기로 이미 작정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그리고 15분. 마침내 조사실 문이 열리고 성민이 손에 출력된 서류 한 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신 채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도진이 파트너의 이상한 낌새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선배,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 성민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가 이분 신원을 조회했는데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조회했는데 뭐 어쨌다고요? 도진이 재촉했습니다. 그제야 성민이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분, 국가수사본부장님이셔. 순간 세상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진은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뇌가 처리하지 못해 연신 눈만 깜빡였습니다. 그러다 실성한 사람처럼 억지 웃음을 흘렸습니다. 에이, 선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하지만 성민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윤의 정보가 적힌 서류를 건넸습니다. 경찰망 시스템에 철저한 신원 확인 마크와 함께 최고 위급 직위인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두 경찰관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지윤은 그들의 표정이 오만하면서 극도의 공포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방금 대한민국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최고위 권력자를 아무 이유 없이 수갑 채워 연행한 것입니다.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사실을 깨달은 두 사람의 귓가에는 심장 뛰는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거 시스템 오류일 겁니다. 도진이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지윤을 비웃던 성민은 미동조차 하지 못한 채 손만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커리어가 완전히 끝장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반면 지윤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차갑고 날카로운 침묵을 지키며 이 참담한 광경을 눈에 새겼습니다. 그들이 평생 이 순간의 공포를 잊지 못하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몇 초의 무거운 침묵 끝에 마침내 성민이 모기만 한 목소리로 침묵을 깼습니다. 본부장님. 그 직함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거대한 무게로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무언가 오해가 있었습니다. 지윤은 한치의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오해? 그녀가 그 단어를 곱씹듯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도진이 급히 나서며 변명했습니다. 네, 본부장님. 정말 오해였습니다. 저희는 본부장님이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변명에 지윤은 차가운 냉소를 터뜨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당신들이 나를 공격적으로 대했던 것도 아무 이유 없이 수갑을 채운 것도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모욕한 것도 아니라는 뜻이네요. 진짜 문제는 단지 내가 누군지 몰랐다는 것뿐이었군요. 경찰관들은 서로의 눈치만 보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성민이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없던 일로 되돌리려는 듯 다급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저희가 다 원상복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모셔다 드리고 다 없던 일로. 하지만 지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서둘러 끝낼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니었다면 오늘 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두 사람은 입을 꾹 다문 채 침묵했습니다. 그들도 정답을 알고 있었고 지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해보려 애썼습니다. 본부장님,
저희는 그저 저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윤의 한쪽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업무? 무고한 시민을 아무 이유 없이 체포하는 게 언제부터 경찰의 업무가 되었습니까? 도진이 다시 끼어들며 애원했습니다. 저희가 다 바로잡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는 지윤의 인내심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지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시퍼렇게 날이 선 칼날과 같았습니다. 당신들은 이게 단순히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무고한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고 짐짝처럼 경찰차에 쳐넣고 인격을 짓밟아 놓고는 착각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한마디면 모든 게 용서될 거라 믿는 겁니까? 두 경찰관은 뿜어져 나오는 지윤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앞에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완벽한 역전이었습니다. 이제 공포에 떨며 두려움을 느껴야 할 차례는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도진의 손에 들린 서류가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윤을 하대하던 사내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지윤은 책상 위에 두 손을 얹고 고개를 약간 기울인 채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아까 말했죠. 내가 만약 수사본부장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다문화 여성이었거나 힘없는 노동자였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나는 유치장에 갇혔을 것이고 더 심한 모욕을 당했을 것이며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용의자로 낙인 찍혀 조서를 썼겠지. 그녀의 말에 뼈를 맞은 듯 두 경찰관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도진이 다시 한번 항복의 제스처를 취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잡다. 그 단어는 지윤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이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약자들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피부색이나 옷차림, 직업만으로 입을 열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 찍혀 삶이 망가졌던가. 그들은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지윤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조사실을 울렸습니다. 아니, 이번엔 당신들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두 경찰의 눈동자에 절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게임의 룰은 바뀌었고 그들이 휘두르던 권력은 이제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질식할 듯 무거웠습니다. 지윤이 고요함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 직속상관, 그러니까 서장 이름이 뭡니까? 성민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본부장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지윤이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어 지금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저희는 그저 매뉴얼과 규정을 따랐을 뿐. 도진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지윤은 그들의 어리석은 대답에 가벼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유 없이 수갑을 채우고 범죄자 취급하며 차에 쳐넣고 신분증 확인조차 안 하고 모욕을 준 것. 그게 전부 당신네 강남서의 매뉴얼이라는 거군요. 좋습니다. 당장 서장 이름 대세요. 성민은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최태호 총경입니다. 지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군요. 지금 당장 서장 1위로 호출하세요. 본부장님, 굳이 서장님까지 당장 불러와. 지윤의 단호하고 압도적인 호통에 두 사람은 쏘스라치게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도진이 황급히 조사실 밖으로 튀어나갔고 지윤은 다시 여유롭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성민은 덜덜 떨리는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지윤은 그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해야 할 겁니다. 몇 분 후 조사실 문이 벌컥 열리며 희끗희끗한 머리에 중년 남성이 각 잡힌 제복 차림으로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강남경찰서장 최태호 총경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후드티를 입고 앉아있는 여성과 땀범벅이 된 부하 직원을 번갈아 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최 서장이 굳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오지윤입니다. 최 서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경찰 수사의 정점에 있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왜 자신의 관할 경찰서 조사실에 끌려와 있는 것인가? 그는 황급히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지훈의 손을 두 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본부장님, 이곳에 와 계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광입니다. 아니, 대체 왜 여기에? 지훈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서장님께서 모르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서장님, 휘하의 이 훌륭한 두 직원이 내 신원도 확인하지 않은 채 길거리에서 무작정 수갑부터 채워 끌고 왔으니까요. 최 서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의 시선이 성민을 향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성민은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대답은 지윤의 몫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장에게 그날 밤 주차장에서부터 조사실에 오기까지 있었던 모든 일, 억지스러운 의심, 교묘한 인종 및 계급 차별적 발언, 수갑과 모욕에 대해 아주 상세하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내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났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지옥 같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성민과 도진은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최 서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돌아보았습니다. 박성민, 김도진, 너희 두 사람은 현 시간부로 직위해제 및 업무 배제 조치한다. 두 경찰관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서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당장 나가. 최 서장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지윤은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서장님, 저 두 사람의 과거 복무 기록과 유사한 민원 접수 내역을 전부 조사해서 내 책상으로 올리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은 경찰청 본청, 감찰관실과 언론에 공식적으로 보고될 것입니다. 순간 밖으로 쫓겨나려던 성민이 다급하게 지윤 앞으로 뛰어와 무릎을 꿇을 듯 빌었습니다. 본부장님,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지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내려다보며 일갈했습니다. 권력이 없다는 이유로 당신들에게 짓밟렸던 그 수많은 시민들에게도 피눈물을 흘리며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성민은 입을 다문 채 절망 속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들이 벌을 받는 건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경찰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윤은 서장에게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저 두 사람이 다시는 경찰 제복을 입을 수 없도록 엄중히 조치하십시오. 최 서장은 식은땀을 닦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철저히 수사하여 파면 조치하겠습니다. 지윤은 마지막으로 두 경찰관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들도 입도 뻥긋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기분이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평생 오늘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지윤은 조사실을 미련 없이 걸어 나갔습니다. 상황은 종결된 듯 보였으나 진짜 거대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지윤의 발걸음은 굳건했습니다. 모욕감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확신이 그녀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썩어 빠진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확신 말입니다. 대기하고 있던 관용차에 올라탄 그녀는 즉각 본청 고위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태를 알렸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시간 만에 대한민국 경찰 지휘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언론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단독 강남서 경찰관들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다짜고짜 수갑 채워 연행, 외모와 옷차림이 죄, 엘리트 수사 총수의 굴욕,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뉴스 속보가 하루 종일 TV와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사건은 들불처럼 번졌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국회의원, 경찰청장, 시민단체 대표들의 전화가 지윤의 사무실에 빗발쳤습니다. 모두가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윤에게는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윤은
서울시청을 방문해 서울시장과 직접 독대했습니다. 시장은 국가적 망신으로 번진 이 사태에 몹시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우리 시와 경찰 조직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지훈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강남서 서장에게 보고받았습니다. 해당 경찰관 2명은 즉각 직위 해제되었고 파면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시장은 당황하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하지만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가장.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건 저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블랙박스도 없고 변호사도 부를 수 없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수많은 힘없는 서민들과 다문화 가정, 약자들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은 숙연해진 얼굴로 침묵했습니다. 경찰관 2명 옷 벗기는 걸로 꼬리 자르기 할 생각 마십시오. 저는 근본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지윤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전체 경찰의 불심 검문 및 체포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 및 반차별 직업, 외모, 인종, 필수 교육을 의무화하십시오. 이 조건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사건이 결코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도록 제 모든 직위를 걸고 싸울 것입니다. 시장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 여성이 내뱉은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님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부장님 뜻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시각 경찰서 밖을 나선 성민과 도진의 삶은 완벽하게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직권남용 및 불법 체포 혐의로 감찰을 넘어 정식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고 전 국민이 그들의 신상을 털며 질타했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게 찍힌 자신의 휴대전화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경찰복을 입고 권력을 휘두르며 우쭐대던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알량한 오만함이 결국 자신의 목을 찔렀습니다. 다시는 제복을 입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윤의 사건은 국가적인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SNS에서는 오지윤과 함께 연대를 차별 없는 경찰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지윤은 이것이 자신을 위한 명예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바꿀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지윤은 경찰청 본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플래시를 터뜨렸고 수백만 명의 국민이 생중계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지윤은 여전히 흔들림 없는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한 번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3일 전, 저는 경찰의 권력남용과 차별적 편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회견장 안은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단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고 남들과 조금 다른 외모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혐의 없이 수갑이 채워져 끌려갔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지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 너머의 국민들을 직시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저의 높은 직위와 권력이 저를 구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행운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블랙박스 카메라가 없어서, 값비싼 변호사가 없어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짓밟힌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자들의 타자치는 소리마저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골마있던 한국 사회의 엘리트주의,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약자에 대한 혐오라는 시스템의 실패를 정면으로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오지윤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부당한 검문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땀 흘려 일하는 작업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멸시받는 수많은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지금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회견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연설은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대중의 거센 압박에 정부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몇 주 후 국가수사본부의 주도 아래 일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관행이 철폐되었고 차별 금지 교육이 전국 경찰서에 의무화되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 직권남용 독립감시기구가 창설되었습니다. 지우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국민들은 그녀를 정의와 저항의 상징으로 추앙했습니다. 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띤 평화로운 지지 시위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두 경찰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직권남용, 불법 체포, 모욕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들은 매뉴얼을 따랐을 뿐 악의는 없었다며 눈물로 읍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단호히 기각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경찰에서 영구 파면되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백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평생 보안 및 치안 관련 직종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오는 두 사람은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 세례 속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남에게 주었던 끔찍한 수치심을 본인들이 겪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지우는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해야 할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청와대에 초청되어 사법개혁에 대해 논의했고 세계적인 치안 리더십 포럼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또한 편견 없는 정의라는 제목의 자전적 에세이를 출간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여전히 국가수사본부장의 자리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며 약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몇 달 뒤 진행된 심층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지윤에게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그날 밤 겪었던 끔찍한 일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언가 다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윤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수갑이 채워지기 전에 더 일찍 목소리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이 싸움은 애초에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역사가 우리 국민 그 누구에게도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는 끝이 났지만 그녀가 남긴 묵직한 메시지는 온 국민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정의는 승리했고 대한민국은 오지윤이라는 이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지윤 본부장의 이야기는 진실이 항상 승리하며 권력의 남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그 어떤 사람도 겉모습이나 피부색, 직업 따위로 함부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지윤 본부장의 입장이었다면 그날 밤 주차장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처럼 통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